위 내시경으로 발견한 조기 위암은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 위내시경의 목적 자체가 이제 조기 위암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조기 위암 및 위암으로 갈 수 있는 전암성 병변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조기 위암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점막 내에 있는 암들을 찾아내는 거고, 이제 조기 위암에 대해서 이 점막 하층까지 잘 도려내게 되면은 대부분의 암들을 잘 제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임파선 전이라든지 조직학적 형태에 따라서 멀리 퍼져 있는 암들은 가끔 추가적인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치료가 잘 되니까 적극적인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치료를 잘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전 3일간은 모든 약물 복용을 중단해야 된다? 이건 너무 명확하다. 너무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일단은 약물을 좀 조절을 하는 경우는, 대장 내시경은 보통 한국적인 입장에서, 한국에서 대장 내시경 할 때는 당일날 용종이 발견되면 당일날 제거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용종이 뭐 작은 경우에 쉽게 잘라낼 수 있는 정도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하필 뭐 용종의 사이즈가 뭐 2cm가 넘어간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가급적 당일날 시술하는 거를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이즈가 커지면 도려냈을 때 출혈의 위험성이 좀 커지거든요. 사이즈랑 비례를 하거든요. 그래서 출혈의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은 약물의 어떤 종류나 약물의 반감기, 약물이 얼마나 체내에 머무를 수 있는 그 기간에 따라서 날짜를 좀 조정을 해서 중단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아스피린 같은 제일 많이 흔하게 쓰는 약, 그런 것들 뭐 5일 정도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중단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만약에 중단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위험이 더 커지게 된다면 아예 내시경 시술을 뭐 다음으로 좀 미룬다거나 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 지혈을 방해할 수 있는 약을 중단했을 때 손해가 클 걸로 예상이 되면은, 그때는 또 날짜를 조정하거나 하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뭐 혈압약 같은 거 있잖아요. 고지혈증약, 이런 것들은 보통 중단 없이 이제 계속 해도 되고, 당일날 오전에 이제 보통 위내시경이랑 같이 할 때가 많으니까 그때 약물이 이제 위표면에 묻어 있으면 관찰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당일날 아침에는 약을 좀, 웬만한 약들을 거의 중단하죠. 혈압약 정도만 당일날 아침에도 허용하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 약들은 뺄 수 있는데 모든 약을 중단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중단하는 거는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약들을 한해서만 특정 기간 동안 중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수면 내시경 당일에는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번에도 좋습니다. 동일하게. 이게 약의 종류에 따라 또 좀 다를 수가 있는데, 프로포폴 같은 약들은 감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짧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이제 대학병원이라든지 프로포폴을 잘 안 쓰고 미다졸람이라고 하는 수면 유도제를 쓰는 병원들이 있죠. 미다졸람을 쓰게 되면은 약간 기억 상실 효과가 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다졸람 같은 약을 쓰게 되면은 조금 내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미다졸람 쓰고 나서 운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운전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중요한 계약이나 이런 거 할 때 사인하지 마십시오 라는 걸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용종을 제거하면 대장암 발생을 80% 이상 예방할 수 있다. 하나. 네. 근데 80%라는 명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 이렇게 보장하기는 좀 어려운 면은 있는데, 보통 용종을 제거를 할 때는 이게 선종이나 혹은 나쁜 걸로 진행할 가능성이 뭐 10%더 20%더 있다고 예측을 하고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거했을 때는 저희가 딱 세포 단위로 제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까지 최대한 안전마진을 확보하면서 제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용종이 절제가 되고 나서는 동일 부분에 또 이제 똑같은 형태의 용종이 발생할 확률은 되게 낮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시점 기준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은 대장암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죠. 물론 이제 편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뭐 혈압처럼 잘 안 보이는 부분이 묻혀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대장 내시경을 해서 용종을 제거를 했다고 한다면 대장암으로 가게 되거나 또 뭐 짧은 시간 안에 또 나타날 확률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죠. 내시경 검사 중 발견된 작은 용종은 그냥 두고 관찰해도 된다? 짜잔. 내시경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정말 크기가 작은 한 5m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도 절제해보면은 이제 조기
대장암인 경우가 있습니다. 5mm 정도인데 제거했는데 조기 대장암이거나 또는 제자리 암종으로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물론 사이즈가 클수록 암일 확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거는 괜찮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시경 하시는 선생님들은 항상 내시경으로 용종을 발견하면 가까이 가서 내시경의 용종의 모양을 살핍니다. 모양을 살피고 이 녀석을 제거해야 되는 녀석일지 아닐지를 살펴보고 제거를 하시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봤을 때 꼭 제거해야 될 녀석들은 이제 내시경 전문가 선생님들은 그걸 제거를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꼭 무조건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좋은 거고 크다고 해서 나쁜 거고 그건 아닙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있어도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어렵다. 좀 어렵긴 이거 약간 한데 이게 그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게 있을 때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거는 거의 확실하거든요. 이게 평생 동안 있어도 위암에 안 걸릴 수도 있기는 한데, 이 균을 이제 약을 써서 제거를 했을 때 위암 발병하는 확률이 엄청 떨어지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일본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병변이나 가족력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제거하는 게 보험에서도 가능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이제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실제로 이제 유병률이 엄청 높기는 하지만 이제 뭐 가족력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 그것도 뭐 본인 부담을 좀 가산해서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 그 약을 써서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균을 없애준다면 당연히 그로 인한 위암이나 다른 이제 문제들도 없어질 수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치료하는 걸 추천합니다.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성공률은 80% 이상을 상회한다? 하나, 둘, 셋. 이거는 약간 이게 2017년도인가 18년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 정도로 체크가 되고 있고, 사실은 제균 성공률이란 게 그냥 무조건 약 먹는다고 제균이 되는 건 아닙니다. 환자분들의 약을 어떻게 먹는지 또는 약을 먹기 전에 위의 환경은 어떤지에 따라서도 좀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약을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제균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약에 대한 노출력이라든지 헬리코박터균 자체의 내성에 따라서도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70% 내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치료를 해봐도 한 지금 70% 정도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제균이 된다? 80% 이상이다?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가족 중 한 명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다른 가족도 검사를 무조건 받는 게 좋다? 하나, 둘, 셋. 이거는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의견이 또 다르고 저도 이제 때에 따라서는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데, 헬리코박터균이 이제 사실 가족이 있든 부부 간에도 똑같은 균을 공유하는 확률이 30%가 될랑말랑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가족은 다 헬리코박터균이 있다, 그 절대 말을 못해요. 그래서 검사를 무조건 다 추천할 필요는 없는데, 그 검사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내시경을 안 하더라도 이 호기 검사랑 분능 검사 있거든요. 그걸로도 그 정확도가 꽤 높은 편이에요. 그 검사만 해도. 그래서 저는 이 가족이 있든 없든 간에 그리고 한쪽 가족이 있다 그러면 한 이제 부부간 20% 정도가 공유될 수 있는 것처럼 가족들에도 아예 없는 가족보다는 좀 높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내시경을 꼭 하지 않더라도 헬리코박터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국가검진에 들어가 있으니까 헬리코박터 검사를 해보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 맞아요. 김 원장님 말씀 맞고, 저도 해보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바로 검사를 한다? 뭐 이거에 대한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바로 검사를 한다는 건 아니고,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감염에 대해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숟가락을 같이 댄다, 뭐 또는 뭐 요것만으로 바로 옮는다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쉽게 해서 리플럭스가 돼갖고 균이 넘어올 때 균도 이제 넘어오는 버드, 이게 양에 따라서 옮을 수 있는 가능성도 결정이 나는 거고,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균의 양이나 또는 얼마나 올라왔을 때 이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아까 얘기하셨던 그 20%라는 확률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매번 다르기 때문에 검사를 결국에는 한번 해보는 건 맞는데 바로 해봐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맞아요. 질문 자체가 약간
양날의 검 같은 취업인데 제가 볼 때는 해보면 좋다. 해보면 좋고 근데 이제 과도하게 이제 불안감을 우리 가족 중에 한 명 있으면 우리 가족 다 끝났다 맞아.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환자분들은 그것 때문에 걱정하셔가지고 뭐 무슨 소독을 하네 뭐 난리 나는데 맞아. 숟가락이랑 뭐 다 뭐 항상 소독하고 막 삶고 이런다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쉽게 전염되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면, 정상 범위면 술을 마셔도 괜찮다. 무조건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됩니다. 술을 먹는다는 개념이 또 이제 얼마나 먹을 거냐 이런 건데 근데 간 수치만 보고 다 보는 건 아니니까. 참 이제 술은 세상 사는데 꼭 필요한 되게 좋아지는 거. 술은 필요하죠. 안 먹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필요하긴 한데 적절하게 절제하면서 드시는 게 필요하고 본인 몸 상태에 따라서 먹는 게 필요하고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본인이 알코올 해독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남자들은 한 10에서 15g, 여자들이 5에서 15g 해서 남자들은 하루에 한 잔에서 두 잔, 뭐 여자들은 반 잔에서 한 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 꼭 간에서 다 해독 못해도 대부분 다 장을 통해서 대변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음하지 않고 자주 먹는 게 아니면 뭐 간 수치에 상관없이 조금씩 뭐 즐기시는 정도, 기분 좋은 날 조금 드시는 거는 뭐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혈압이 네. 정상으로 나오면 1년간은 안전하다. 그냥 이 혈압이 정상으로 나왔다는 게 어떤 시점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에 따라서 본인은 한번 혈압 좋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좋다고 해서 1년 동안 난 좋아 이렇게 판단하는 거 오히려 더 리스크하고 혈압을 재는 방법도 되게 다양하고 가급적이면 자기가 편안한 환경에서 여러 번 쟀을 때 평균치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수십 번 집에서 뭐 하루에 한두 번씩 해서 2주나 3주 동안에 여러 번 쟀을 때 평균이 이제 집에서 기준해서 수축기 혈압으로 이제 그래도 125 아래 나오면 좋죠. 집에서는. 그리고 저희 135가 넘어가면 약에 대해서 고려를 할 수 있고 집에서 기준은. 근데 미국 고혈압 기준은 한국보다 더 엄격하고 유럽보다 더 엄격한 기준인데 한국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하진 않아서 집에서 혈압을 쟀을 때 저는 125 아래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해요. 그리고 그게 절대 1년 동안 안전함을 보장하는 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족력이 있으면 해당 질환의 검진 연령을 10년은 앞당겨야 한다. 하나, 둘, 셋. 정확하게 10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 환자 진료실에서 참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보면 또 서운해 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부모님이 앓으셨던 질환을 따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가족력이라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앓으셨던 질환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도 그 질환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뭐 인종적인 특징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가족적인 특징도 있고 뭐 성별적인 특징도 있고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특히 가족적인 특징이 되게 딱 도드라지게 나오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부모님이 있으셨던 질환들에 대해서 뭐 성인이 된 순간부터는 꼭 관리를 해보시면은 저는 10년이라는 기간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뭐 자주자주 건강검진을 하실 때부터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 전날 운동을 하면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준다. 그죠. 난 어정쩡하긴 하다. 어떤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웨이트 같은 거를 과도하게 근력 운동을 심하게 했을 때는 그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글로빈이라는 그거가 혈액에 유리가 되게 되면은 혈액 검사 수치에 콤파 기능 이런 거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과도한 근력 운동이나 막 탈수가 될 정도의 유산소를 한다거나 하면 다음날에 혈액 검사에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늘 하던 사람이 늘 하는 정도의 뭐 건강도 이하의 운동을 한다는 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식후 바로 누워서는 안 된다. 하나, 둘, 셋. 네, 이건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 원인이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환자가 이제 누웠을 때
이제 위 복강 안에 있는 압력에 의해서 위에 있는 음식물이나 유산이 역류되는 게 제일 흔하니까 눕게 되면은 그 일반인이랑 달리 이제 위랑 10도 사이에 그 관리하고 있는 힘이 좀 약해서 역류가 되게 잘 되거든요. 식사하고 나서 그래도 못해도 2시간, 요해잡은 3시간 정도는 수직적인 자세,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대거나 눕거나 이렇게 되시면 역류성 시스템이 아주 안 좋죠. 그리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허리가 내가 골절이 있어서 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진짜 앉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라면 왼쪽이 낫습니다. 왼쪽으로 눕게 되면 해부학적으로 음식물이 좀 고여서 역류가 좀 그나마 눕더라도 왼쪽으로 누우면 역류가 좀 덜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그게 더 낫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높다. 하나, 둘, 셋. 당연히 있죠.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스트레스와 먹는 음식이랑 연관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환자분들한테도 매일매일 설명드리지만 요새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나오죠. 마이크로바이옴부터 시작해서 여러 얘기들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 1번이 스트레스일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장에 자극을 주는 음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당연히 위장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먹는 음식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알거든요. 내가 무슨 음식을 먹으면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고 배가 아픈 증상들이 생긴다. 수십 년 동안 또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관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변비가 있으면 대장암 위험이 높아진다. 하나, 둘, 셋. 저는 그래도 더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대장 안에 그런 삼투압도 다른 물질이 오래 이제 차 있을수록 점막에 손해를 줄 수는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은 하고 변비 증상이 아예 대장암의 증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으니까 아예 없는 사람이랑 있는 사람 비교한다면 변비 있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더 있을 수는 있죠. 발생률이 더 높아질 수는 있죠. 근데 대장암의 증상도 좀 진행되기 전까지는 나타나지가 않고 대장암 없이도 변비는 워낙 흔한 증상이라서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건 없지만 변비가 최근에 생겼다거나 증상이 조절이 잘 안 된다거나 하면 장 점막에도 손해를 줄 수는 있으니까 조절을 하시기 위해서 미리미리 진료받고 치료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X를 들었는데 변비라는 그 위장 운동 증상, 위장 운동에 장애가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장 점막에 영향을 준다라고는 좀 생각하진 않고 제가 따로 어떤 결과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제 생각에는 우선은 변 자체가 자극성 물질이라고는 판단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장에 영향을 주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대장암을 만드는 장에 손상을 주는 어떤 그런 물질들을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선은 이제 음식물들이 소화될 때 생기는 암모니아 같은 물질들이 제일 큰 영향을 줄 텐데 근데 그런 것들이 변 자체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서 저는 숙변의 영향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숙변의 영향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음식물 자체에 의한 음식물이 이제 분해가 될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기, 음식물이 분해될 때 생기는 거지 음식물 종류에 따른 문제지 변비 자체에 대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대장암의 증상으로서 변비가 있는 건 맞아요. 변비가 있을 때 대장암에 대한 검진을 자주 해보는 건 당연히 맞는 말이고 변비 자체가 암의 어떤 유발 인자로서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방간은 술을 마시지 않아도 생길 수 있다. 좋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술도 이제 알코올이 실질적으로 데미지를 줄 수 있고 열량도 있고 하긴 한데 순전히 술이 아니고 완전히 이제 칼로리만으로도 결국에는 몸에서 남아도는 칼로리를 지방세포로 바꿔서 간세포를 축적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알코올 여부랑 상관없이 불필요한 칼로리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그걸 소비를 못하면 당연히 간 축적이 돼서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과일은 적당히 먹어도 된다? 적당히는 먹을 수 있죠.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당뇨병 환자들한테 당연히 무기질이라든지 비타민 공급을 위해서 저는 당연히 과일 먹으라고 합니다. 과일 먹으라고 하는데 당지수가 특히 높은 과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수박, 파인애플이거든요. 그걸 좀 조심하라고 좀 표현을 하고 나머지 과일들은 그렇게 당지수들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적당히 먹는 과일은 혈당을 그렇게 많이 높이지도 않고 적절한 비타민 공급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적당히 과일 섭취하시고 하는 것들은 혈당 관리에도 나쁘지 않고
비타민 공급, 그 다음에 삶의 질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고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 하나, 둘, 셋. 역시나 그때 고혈압을 약을 처음 시작할 때 상황이 어떠느냐,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체중이 급격하게 늘었다거나 교대 근무 같은 걸 해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갔다면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굳이 고혈압 약이 없어도 혈압이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약을 먼저 쓰는 거고, 또 그런 경우라면은 뭐 체중을 뺀다거나 밤에 이제 잠을 잘 잘 수 있는 근무를 바꾼다거나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한다거나 운동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운동을 하면 그로 인해서 혈압 떨어지는 효과가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 약을 쓰면서 혈압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를 보고 원하는 수준보다도 더 낮게 떨어진다면 감량을 하거나 약을 뺄 수도 있어요. 약을 쓰고 안 쓰고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좋은 혈압 범위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계란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하나, 둘, 셋. 이것도 뭐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맨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콜레스테롤에서도 이제 얘기하는 게 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먹어서 섭취하는 녀석들은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대부분은 내 몸에서, 내 간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으로 섭취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콜레스테롤은 그러니까 100% 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약물적인 치료를 통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잡는 거에 대해서는 약물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제 관리하는 거고, 우리가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약 20% 정도의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으신 분들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음식 조절을 통해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란 먹어도 되고요, 오징어도 드셔도 되고요, 다 드셔도 됩니다.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네, 당화수소 기준이 2.5 이상이면 바로 당뇨병 치료에 들어가야 한다. 하나, 둘, 셋. 당화질소라는 기준이 나이마다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일단은 70대, 80대에서 원하는 당화질소는 6.5가 아니고 뭐 7.0, 80대는 7.5까지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후에 누적되는 이제 합병증에 시간이 길지가 않으면 약을 무조건 쓰는 게 급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여태까지의 합병증이 얼마나 누적이 됐느냐, 지금 생활 패턴에서 바꿀 수 있는 게 있느냐, 그거를 먼저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고 약을 쓰는 게 좋은 방법인데, 초기에 쓸 수 있는 메트포민이라는 약은 점보다는 장점이 엄청 많은 약이라서, 그거는 당뇨가 아닌 경우에도 뭐 당뇨 가기 전 6.3, 6.2 막 이런 식일 때도 필요하면 써서 조절을 하고 나중에 끊고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랑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이 사람한테 지금 생활 습관에서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될 게 너무 뻔하게 보인다고 하면 사실 바로 쓰는 게 맞고, 근데 뭐 6.5, 6.6, 6.7인데 체중 빼거나 그런 의지도 있고 음식에서 뭐 야식 같은 거 다 줄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켜볼 수도 있죠. 보면서 이제 생활 습관을 좀 조정을 해보고 짧게 추적하면서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보면서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름철 건강관리 한 가지씩만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자꾸 수분 섭취가 필요하잖아요. 목마르고 자기 탈수처럼 되게 쉽잖아요. 특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때 이제 음료수처럼 많이 드시게 되면은, 아니면 커피나 이런 거를 또 물로 생각하고 이제 마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불필요하게 당이 올라간다거나 커피 같은 건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탈수되지 않도록 수분 섭취 잘 해주는 거,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여름에 이제 수박 같은 거 많이 먹게 될 텐데, 당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게 또 당 조절 안 될 때도 문제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탈수랑 관련해서, 당 조절 관련해서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고혈압 같은 경우는 여름에 또 혈압이 오히려 조금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탈수도 되고 온도도 높으니까. 기존에 있던 혈압약을 계속 쓰다가도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주치의랑 상의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저도 똑같이 여름에는 우리 어르신들 또는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더위죠. 더위에 대해서 날씨가 더울 때 항상 주의해야 된다. 예, 방금 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혈당에 대한 주의, 혈압에 대한 주의를 얘기해 주셨고, 또 여기서 한 단계 좀 나아가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추워지는 날에 뇌졸중, 심근경색이 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도 뇌졸중, 심근경색이 되게 많이 옵니다. 이게 되게 재밌죠. 이게 날씨가 더워지면 혈관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혈관이 늘어나는 게 정상혈관도 늘어나고 막혀있는 혈관도 늘어나는데, 정상혈관이 더 늘어나니까 막혀있는 혈관으로 피가 더 잘 못 가게 돼요. 정상혈관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더운 날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증상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특히 혈압이 있고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운 날씨에 외출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너무 덥지 않게 해서 혈압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날 갑작스럽게 어지러움증 또는 가슴 불편함 이런 걸 느끼시면은 바로 가까운 병원에 꼭 가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 아,